코리아. 팁을 위해서 논하던 비즈니스 모델은 가고 살아 움직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찾아온다. 베테랑 사업가들이 들려주는 성공 전략, BM 코리아 특강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BM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아이디어맨 내지는 현대판 에디슨이라고 부르죠. 안녕하십니까. 이오니스 장서훈입니다. 급변하는 지금 시대는 기술과 노하우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노하우 못지않게 기존의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비즈니스의 전략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지금까지 30여 년간 엔지니어링 외길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엔지니어링 30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엔지니어링 생활만 쭉 해왔습니다. 저가 1983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들어가 처음 맡은 업무가 팩시밀리 개발 업무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생소한 팩시밀리였는데요. 당시에 대졸 초봉이 30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팩시밀리 한 대 값이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는 팩시밀리 자체를 갖다 100만 원 이하의 모델로 만들자라고 목표를 걸고 그 개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팩시밀리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노력했고 마침내 그 홈팩스 자체를 갖다가 국내에서 그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는데 그 60만 원대 홈팩스를 개발하게 된 거죠. 당시 팩시밀리하면 다 고가고 복잡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의 생각에 우리는 도전해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고정관념을 바꾸고 도전하는 세상에서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저는 1993년도 안정된 직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직장의 그 틀에서 안주하지 않고 저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무일푼으로 창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창업에 나선 지 저가 두 번째 한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미국 프로젝트였는데요. 당시 팩시밀리 하면 고가였고 그리고 컴퓨터 속도도 엄청 느렸던 AT나 XT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가 했던 프로젝트는 팩시밀리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일반 집안에 있는 프린터 자체를 갖다가 팩시밀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댑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상대방으로부터 팩스가 걸려면 컴퓨터를 키지 않고 그 키팩스 자체가 작동을 해서 상대방의 팩스 자체를 갖다 변복조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는 출력 장치였죠. 이 프로젝트는 당시 모 대기업에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외면당하고 미국의 한 업체한테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 자체를 갖다 우리가 한 1년여에 걸쳐서 개발에 성공을 하였는데 당시로선 최첨단, 나름대로 최첨단 기술이었고 그리고 인정받는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의 기술과 시장의 조류 자체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시장의 고정관념 자체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개발은 성공하였지만 상품으로는 실패한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는 뭐냐면 무선 핸드프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가 대세라 전부 다들 그 핸드폰 하면 블루투스 하나씩 끼고 이어폰 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무선 핸드프리라는 것 자체가 아주 생소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핸드폰 시장이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그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라는 법도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물론 금연법도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가장 그 운전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운전 중에 핸드폰 못 사용하게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국내 모 상장업체에다가 제안하게 됐고 그리고 개발에 성공해서 양산까지 들어갔어요. 하지만 너무 앞서간 기술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1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그 중단됐던 프로젝트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10만 대라는 것이 엄청 크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그 당시 휴대폰 시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결코
성공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거 역시 시장의 조리에 너무 앞서간, 하여튼 시대에 앞서간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상품화로서는 빛을 못 본 작품이었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전파 차단기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저가 상당히 애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휴대폰 하면은 우리한테는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의 우리 통신 매체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요새인데 사실은 이 휴대폰 자체가 때로는 애물단지로 존재해요. 왜 애물단지로 존재하냐면 우리가 교회당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뭐 극장 같은데, 음악당 같은데 갔을 때 어느 한 사람의 부지로 인해서 휴대폰이 터졌을 때 다수의 공공의 이익 자체를 갖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이제 한 30일 있으면 수능시험이 있는데 해마다 입시철이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다가 휴대폰 벨소리가 터지는 바람에 0점 처리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일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가장 필요한 이 휴대폰 자체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예요. 그래서 이 휴대폰 자체를 갖다가 어떤 특정 바운더리는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든 것이 휴대폰 전파 차단기예요. 그래서 이 전파 차단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제안을 했고, 그리고 국회 입법 발의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대기업의 횡포에 막혀 가지고 상품화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이 전파 자체를 갖다가 어느 대기업에 팔았을 때 그 전파 자체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팔 경우에는 2번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질서 자체를 갖다가 이해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막아도 된다라는 입법 발의까지는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모델이 되었던 거죠. 이런 세 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작품들이 90년대 중후반에 제가 개발했던 작품들이었는데 당시 시대상으로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10년 이상 앞서갔던 제품들이었어요. 물론 요새 그 제품들이 상품화, 아까 블루투스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품화된 상품들도 꽤 나와 있지만 당시로서는 너무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앞서간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아이디어스로 좋겠고 개발로서 좋겠던 상품들이었죠. 이렇게 엔지니어링 30년을 쭉 해오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들 자체를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들 한 제품 자체가 상품화로서 성공하지 못할 때가 저희는 가장 안타까워요.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시대의 조류와 그 시장의 특성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조류를 맞추는 것이 가장 엔지니어들 그리고 상품 기획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아마 한 2006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창업하고 한 10년 조금 넘었을 때 일이었는데 우연히 매스컴에서 요즘 저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들의 30-40%가 아니 40-50%가 아토피나 비염에 걸려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사실 아토피나 비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세대에는 없었던 병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아토피 비염이 초등학생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그러니까 그 아토피와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토피나 비염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이, 그러니까 깨끗한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이 환경 파괴는 대기 중에 어떤 이온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불과 우리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게 100년 정도 됐는데 100년 이전만 되더라도 그 이온의 균형이라는 건 음이온과 양이온이 1.2대 1이었대요.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이온의 균형 자체가 깨져가지고 그 이온의 밸런스가 음이온 대 양이온이 1대 1.2가 됐고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음이온 자체를 갖다 거의 측정기로 측정을 하기 힘들 정도의 시대가 된 거죠. 바로 이런 음이온의 부재, 음이온의 음이온 자체가 없어지고 우리 오염물질인 양이온 자체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그런 아토피나 비염, 호흡기 질환 환자들, 천식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2006년도 제가 이 아이디어, 이 매스컴을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가정에 공기청정기 한 대 정도는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공기청정기가 있었음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공기청정기 자체가 맨 처음에는 작동을 잘 해요. 근데 약간만 쓰면 옛날에 아마 추정교시본 같은 데서 나왔을 거예요. 그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오존 자체가 나와가지고 공기청정기 자체로서 역할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그 시장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그 매스컴을 접하고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결론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는 오존이나 질소산화물이 나오지 않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필터가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자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은 그 필터나 메커니즘 자체가 작아진다면 휴대도 가능하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한번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온에 관해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온을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 버클리 대학의 이온화 그 연구소가 하나의 국제 규격을 만든 그 연구소였는데 그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모든 공기청정기의 규격은 그 질소산화물이나 오존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1m에서 10만 개 이상의 음연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후 관리가 필요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필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청정기들은 뭐냐면 이 국제 규격에 반하는 제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역할 자체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런 그 현실들을 접하다 보니까 답답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공기청정기들을 전부 다 조사했는데 한국이라든가 일본, 미국 시장을 전부 다 조사했더니 90% 이상이 그 버클리 대학의 그 이온화 연구소에서 만든 공기청정기 규격의 10%도 미트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온화 연구소의 규격 자체를 미트하면은 충분히 소형화될 수 있고 메커니즘이 없어지니까요. 충분히 소형화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어린이들한테 그 첨단 공기청정기 자체를 갖다가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공기청정기 자체의 메커니즘 자체에서 필터라든가 팬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기청정기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음이온 모듈 하나만 남는 거였어요. 그러면 음이온 모듈 자체만 소형화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음이온 모듈 자체를 갖다가 저가 당시로서 한 20년 넘었던 엔지니어링이었잖아요. 그 20년 넘은 엔지니어링 가지고 올인해가지고 마침내 아주 소형의 그 음이온 모듈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상품화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의 필터라는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음이온 모듈, 그러니까 요런 제품처럼 이 안에 음이온 모듈 하나랑 배터리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그 공기청정기를 만들게 되었고 이 공기청정기 자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건 사후 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한번 저희가 세팅을 하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처음부터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즐겨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가정과 자동차와 그리고 컴퓨터죠. 이 세 가지 자체만 미트하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자. 즉 가정에서는 엄마, 그리고 컴퓨터는 자녀들, 그리고 자동차는 아빠용이잖아요. 이 패밀리 시대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 미트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만 만든다면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부터 공기청정을 해나간다면은 점차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아주 작지만 아담한 그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그리고 USB용 공기청정기, 그리고 플러그인 타입의 공기청정기죠. 일반 AC 콘센트에 꽂았으면은 공기청정이 되는 플러그 공기청정기. 제 손이 작은데 요거의 4분의 1만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USB용 공기청정기 USB 메모리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요새 많은데 시가잭에 그대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공기청정기였죠. 요 세 가지가 웰빙 패밀리 공기청정기였어요.
저희가 이런 공기청정기 자체를 갖다가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 물론 스타디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공기청정기 시장 자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 자체를 갖다가 오로지 올인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토가 뭐냐면, 국제 규격에 준하는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 하나를 만들자. 두 번째는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자. 세 번째는 우리 공기 있는 있는 듯 없는 듯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공기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생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듯이 공기청정기의 소중함도 아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만들자. 즉,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간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늘 존재하는 아까 차량용, 그리고 그 가정용, 그리고 USB용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존재하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만들자라는 일념하에서 아까 그 웰빙 패밀리 공기청정기군을 만들게 됐던 거죠. 이런 발상의 전환이 바로 이런 공기청정기 초소형 공기청정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시장에 출하했을 때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어요. 완전 찬물에 끼어진 어떤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능을 진짜 핸드폰도 그래요. 기능이 이거 10%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이거 아마 20%만 쓰면 천재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도 않지만 크고 복잡한 기능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큰 놈들도 못하는데 저 조그만 게 뭘 하겠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죠. 기존의 공기청정기에 10배도 넘는 그 음연이 나온다라는 공기기관 선적도 자체도 하나의 무용지물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생각했던 것이 한국에서 하지 말자.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미국과 동남아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비즈니스 포인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품 개발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그 지역의 국민성과 민족성 자체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중국, 동남아, 여기선 복잡하고 다양하고 커야 돼요. 그러나 일본, 미국, 유럽으로 가면은 아주 콤팩트하고 작은 것을 좋아해요. 바로 이 민족성과 국민성 자체를 생각하는 그 개발 성과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시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소형 공기청정기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개발해서 상품화로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랑 이메일 한 통이 날라왔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한 가정주부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의 딸아이였어요. 아토피에 걸려서 매일 밤마다 긁고, 그리고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온몸을 긁고 학교 가는 것 자체를 괴로워했고, 학교 가서는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방 양방 다 써봤고 아무 백방이 약이 없다라는 것을 그 가정주부가 느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그 공기였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졌더니 이제 음이온 발생기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 제품을 접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저희 제품에 24,000, 그러니까 2만 원대 플러그 공기청정기 하나를 사가지고 애 머리맡에 꽂아놨던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녁 아침 5시만 돼서 일어나가지고 몸을 긁던 애가 아침 8시가 되도록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하는데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물을 찾더래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당신네에서는 온 국민, 현대인들한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래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그 USB 공기청정기에 배터리 하나만 넣으면은 이런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드냐 이거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해 2007년 10월에 출시한 모델이 바로 이 휴대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휴대용 공기청정기의 그 탄생은 한 고객의 전화 한 통을 와서 기존의 모든 공기청정기면 크다라는 생각, 들고 다니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그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개발의 행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의 소리 하나 때문에 생겨나게 된 바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그 비즈니스 모델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제품들이 이 휴대용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기청정기들이 한국에서 반응이 아주 시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에 신종플루가 터졌죠. 아마 8월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 일간지에서 저희 제품에 보면 휴대용 목걸이 공기청정기 아가씨 모델인데 그걸 대석 특별해줬어요.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웃는 상품이 딱 한 가지 있다라고요. 그리고 신문 전면에서 한 3분의 1만 왔게끔 우리 기사를 써줬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하루아침에 매출이 1000%가 신장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된 건 뭐냐면, 그 신종플루나 바이러스 등이 그 음연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미국 나사의 통계가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매스컴 효과였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동남아나 미주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이 호응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의 한 바이어로부터 그 투자 유치에까지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저희한테 요구해왔던 것이 뭐였냐면, 이왕 하는 거 LED 조명에다, 우리 조명에다가, 그러니까 빛의 총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LED 조명에다 공기청정기 기능을 넣는데 단순하게 음이온이 아닌 살균 소독이 되는 너희 특허 기술을 넣어달라. 수산 라디칼 이온이 나오는. 그래서 그 특허 기술 자체를 갖다 가미한 LED 조명 공기청정기를 개발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오죠. 그래서 저희는 흔쾌히 예스라고 그 사람들이 준 디자인 자체를 가지고 제품 개발에 시작을 했고, 40일 만에 첫 번째 오다 30만 불의 수출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름 만에 다 나갔고, 저희한테 날라온 캐본은 600만 불 준부금까지 받아냈어요. 단 한 번에. 그런데 이것도 호사다마였어요. 이를 시샘하는 저희보다 한 100배 정도 큰 업체였어요, 국내에. 그 중견업체가 저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저희한테 걸어오죠. 그리고 미국 언론에다가는 이오니스가 특허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내사 중이다라고 중상모략하는 기사를 미국의 언론에 기재하면서 우리 측 미국 바이오는 하루아침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하게 됐고요. 여태까지 개발했던 모든 이 제품의 아이디어가 저의 특허를 하나의 그 아이디어에 형상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저희는 저희 주장을 내세웠고, 그리고 마침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대법원은 전부 다 저희 손을 들어줬어요. 장장 2년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싸움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소송에서는 거꾸로 상대방 메이커의 특허는 유령 특허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복제하였다라고 판결 내렸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떤 상품이든 그 유사 상품의 시장을 개발하고 특허를 주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특장할 수 있는 특허 하나를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네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서도 상품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그 특허 소송 기간 2년 동안 상대방이 중상모략에 저희는 수출은 중단됐고, 한국의 그
아주 1000% 이상 신장하던 그 매출도 90% 이상 감소했어요. 2년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복하는 기간,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그 당시 우리를 외면했던 그리고 돌아섰던 바이어들이 이제는 우리가 원천 특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5월 달에는 중국과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출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이항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허 소송에서 중대한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돼요. 지금까지 저가 가지고 있는 특허 자체도 우리만의 특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이혼 분사 방식이 남이 우리 거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저 혼자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특허 소송을 통해서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은 우리의 특허 기술을 갖다가 누구든 쓰기를 원한다면 오픈하자. 그래서 저희 특허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우리 제품을 쓰고자 싶은다면 우리의 기술, 그리고 우리의 그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음영 모듈 자체를 제공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올 6월 달에 국내 최고의 업체, 어느 업체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업체의 모든 제품에 저희 음영 모듈 자체가 들어가는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고정관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평범한 진리를 저 자신이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비로소 저의 마음을 비우고 그 망각의 늪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네. 고정관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고정관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 행동이 바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엔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기술이 있는데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